자, 이 부동산 학문 자체가 이제 종합과학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학문들이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싸잡아서 부동산에 맞게끔 체계화시켰다 해서 이걸로 종합과학 해줍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부동산 할 때는요, 세 가지 측면을 공히 따져봐야 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공히 따져야 된다. 이런 거를요, 복합적 접근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의할 때도 지금부터 개념, 두 번째는요, 각종 분류, 세 번째는요, 특성, 이렇게 해서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도 이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의할 때도 부동산이 뭐냐 개념을 정의할 때도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 세 가지 딱 기억나셔야 됩니다. 법경기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법경기. 요거는요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고 법률적 측면의 개념. 요거는요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다 해줍니다. 요거는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할 때도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 있죠. 각도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자, 이 정의한 다음에 요걸 이제 종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기술적 측면은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은요, 주로 이제 경제적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측면은요, 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내릴 때도 눈에 보이는 측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골고루 정의를 내렸을 때가 가장 합리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딱 있는데 얘가 이제 겉모습 아주 좋습니다. 아주 새 건물이고 내부 설비도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아주 훌륭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된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이 동네는 부동산 가격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이런 거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 부동산은요, 건축법에도 위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동산은 뭐 훌륭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은 구입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도 판단할 때 어떤 여자분이 딱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늘씬하고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쁘게 생겨서 안 생겼어요? 그죠? 그럼 이 겉모습만 보고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더럽게 없는 거 아닙니까? 남 등쳐먹고 다니고, 그 이선균 그 사기친 애들 있죠? 예, 겉모습은 아주 괜찮을 거 아닙니까? 키도 크고. 근데 그것만 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좋아. 알고 봤더니 뽕정거가 몇 범이요? 6범이고, 남들 사기치고 다니는 애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어떤 내면의 모습, 이런 것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만 개념을 내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죠. 골고루 바라보면서 종합적으로 부동산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술적 측면은요, 우리 교재에는 어디에 있냐면, 거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요, 법, 제도적 개념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9페이지 맨 위에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맨 위에 물리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 이때는요, 동그라미 1번에 자연, 동그라미 2번에 위치, 동그라미 3번에요, 공간, 동그라미 4번에 환경,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기술적 개념이다. 밑으로 볼게요. 경제적 측면의 개념은 동그라미 1번에 자산이다. 동그라미 2번에 자본이다. 동그라미 3번에 생산 요소다. 혹은 생산재다. 동그라미 4번에요. 소비재,
5번에요. 상품 이렇게 정의할 때는요. 이거를 경제적 개념해 줍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30페이지 맨 위에 법률적 측면에서는요. 양가로 1번에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가로 2번에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둘은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대가리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뭐 위주로요? 대가리 위주로. 그래서 부동산은 하나의 자연이다. 자,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죠. 이걸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거에 만든 게 아니에요? 토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자연을 선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같은 건 하나의 자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연. 그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뭐 공간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내가 일단의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아래에 있는 공간,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하는 거니까 하나의 내가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내가 이제 지하철역 앞에 있는 땅을 갖고 있다. 그럼 비싼 땅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좋은 위치를 갖고 있다. 하나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다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부동산 하나의 뭐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역마다 이제 독특한 지역적 특색이 좀 있어. 지역적 특색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을 딱 보면, 낮에는 건물들이 멀쩡한데, 밤만 되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반짝반짝 불빛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이런 데는 모텔촌이다. 무슨 촌이라고요? 여기도 모텔 많이 있잖아요. 모텔촌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지역적 특색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의 부동산들은, 하나하나 모텔들은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나게 하는 하나의 환경이라는 얘기죠. 하나의 주변 환경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이다 줍니다. 그 다음 이제 경제적 측면, 이렇게만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뭐 이 자산이다. 아니면은요,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약간 좀 표현 자체가 어려운데, 뭐 회계학에서 주로 나오는 이런 용어인데, 어떤 기업이 있다.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의 주체를 기업해 줍니다. 기업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를요, 출자한다 해줍니다. 사업 자금을 투자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출자한다 해주는데, 이때 출자할 때는요,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출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있죠? 예를 들어 토지를 출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현물 출자한다. 뭘 출자한다고요? 현물 출자한다. 그러면 기업은 이 토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업활동에 활용할 겁니다. 영업활동에 예를 들어 공장 지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때는 현금 대신에 사업 미천으로 뭘 받은 거예요? 토지 받은 거죠? 이 사업 미천으로 원래는 현금 받아야 되는데 뭘 받은 거예요? 토지 받은 거죠. 이렇게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이걸 자본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 그리고 이걸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이걸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산. 다시 할게요. 토지가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뭐예요? 자본. 그 다음에 이걸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이죠. 돈 버는데 써먹는다.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요.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난 뭐 말이 어렵다. 그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산, 자본할 때는 뭐예요? 경제적 개념이다. 해주면 돼요. 자산, 자본할 때는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나의 뭐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생산 요소라는 것은 어떤 아파트를 딱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건설사가. 그러면 아파트 나와라 뚝딱 하면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일단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 자재도 필요하고 세멘트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벽돌 이거 필요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네요. 노동력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토지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다. 말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줄여서 이런 것들을요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의 생산 요소다.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도 정의하고 정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들 입장에서는 뭐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을요, 소비재 해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쓰다 보면 버려야 되죠? 그죠? 이걸 단용 소비재다. 짧게 쓰고 버리는 거를요, 단용 소비재.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쓰다 버리나요? 6개월 쓰다 버리려면 저한테 버리세요. 제가 약간의 돈을 쳐드릴 테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내구성 있는 소비재다 해줍니다. 내구라는 표현 자체는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주택 같은 건 하나의 소비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는요, 토지는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는 생산 요소 혹은 생산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에 있는 땅 같은 거 우리가 최종 소비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요, 상품해 줍니다. 시장에 거래되는 물건을 뭐라고요? 상품.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올 때는 간단히 요것만 물어봅니다. 잠깐만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6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좀 할게요. 왔다 갔다. 자, 62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찾으셨나요? 1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일단은 기억반의 자본은 경제적 개념, 경 써놓으세요. 뭐라 한다고요? 경. 그 다음에 니은번의 소비재는요, 이것도 이것도 뭐라고요?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디귿번의 공간 이렇게 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 기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 맞죠? 기.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이렇게 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자연 이렇게 할 때는요, 기 맞죠? 기. 그 다음에 자산 이렇게 할 때는요, 경. 맞지 않나요? 경. 그리고 위치 이렇게 할 때는요, 기. 이렇게. 그래서 그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 경제적 개념은요, 기역번, 니은번, 리을번, 그 다음에 비읍번, 요 정도 이렇게 답하면 되고, 나머지는요, 기술적 개념이 되겠네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의 환위를 기술하시오. 공자는 이제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환위라는 게 건강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런 거 암기할 필요는 없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시 좀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지금부터 어디를 볼 거냐면, 이 30페이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법률적 측면의 개념. 요거는 좀 자세히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 문제를. 따로 이제 자세히 물어보기도 해요. 자,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인데, 잠깐만요. 자, 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얘는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협의하면은요, 좁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좁은 의미.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최광의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거는 가장 넓은 의미. 이때 주의할 거는요, 협의하면 이렇게 조그만데 광의하면 더 넓어요, 안 넓어요? 넓기 때문에 광의 이렇게 할 때는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울산 할 때는 이 지역을 얘기하지만 전국 할 때는 울산도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되는 거죠. 여기 똑같은 논리로 광의 이렇게 할 때는 협의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협의의 부동산은요, 어디냐면 우리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우리 민법 99조 1항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딱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광의의 부동산은요, 당연히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포함하고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데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요것도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처럼이라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자세히 공부했다가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십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만 딱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협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따른 부동산인데 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부동산이라고 한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위에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자, 정착물이 뭐냐? 정착물은 말 그대로 토지에 쫙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이런 걸요 정착물 해줍니다. 알겠나요? 토지는 알겠는데 정착물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간단히 예를 딱 들면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자, 건물은 우리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은요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이죠. 요걸 건물해 줍니다. 부동산 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건물인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그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요? 다 불렀죠.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 활동에서 쫙 달라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용해요, 안 해요? 이용하잖아요. 주거용으로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요 건물해 줍니다. 이런 걸 대표적인 정착물 해줍니다. 뭐라고요? 정착물. 근데 이제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의 형태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형태도 많이 있네요. 뭐 담장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아니면요 도로 위에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걸 얘기합니다. 도로 위에는 포장, 그 다음에 뭐 육교라든가 뭐 지하도라든가 아니면 터널이라든가 아니면 우물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나무들의 집단 뭘 수목해 줍니다. 수목 이런 것들. 우리 나무도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죠. 그러면서 계속 조경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정착물 해줍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부동산이라고 한다. 요 정도를 뭘 한다고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산입니다. 어떤 거냐면 건설 현장에 가면은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 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이런 것들은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 활동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트럭으로만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동산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판잣집 이런 것들도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헐어버릴 예정이죠? 그러니까 동산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서커스단이 밭 위에다가 서커스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 같은 거 세울 수 있어 없어요? 한 보름 정도 운영하려고 서커스 운영하려고 세워놓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용되는 거예요? 잠깐 이용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다 하더라도 이게 가로수용으로 현재 쓰고 있으면 그거는 정착물 맞습니다. 근데 산에서 나무를 캐서 가져와 갖고 가로수용으로 쓰기 전에 잠깐 이 새끼 부분을 묶어 놓은 다음에 새끼줄 같은 거 묶어 놓은 다음에 잠깐 심어 놓을 수 있죠. 얘는 조금 있으면 옮겨서 가로수용으로 쓸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만 붙어 있는 거죠. 이걸 가식 중의 식목이다. 아니면 가식 중의 수목이라는 겁니다. 가식이라는 게 가짜로 잠깐 심어놨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가로수용으로 쓰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가식 중의 수목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동사. 이런 거 나중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요 정도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이다. 이 정리하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자, 그래서 잠깐 왔다 갔다 할게요. 우리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졸음도 확 달아나고 좋습니다. 가만히 책만 보고 있으면 가능하다 졸려 안 졸려? 졸린데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그냥 그러면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어디냐면요.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페이지. 아래쪽에 2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은 이제 국어라는 게 있는데 국어는요,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있죠? 인공적으로 만든 거,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국어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이제 공시법 이런 데 공부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용어가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많이 간혹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학을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시면 이해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법이라든가 다른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해 안 된다 하면 그냥 넘기세요. 아, 대충 저런 거구나. 아, 국어 같은 거는 조그만 수로 같은 거 있죠? 이런 뭐 인공을 만든 수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국어해 줍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착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다년생 식물, 이거는 수목을 얘기합니다. 수목. 이것도 대표적인 뭐예요?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4번에 교량 같은 거 있죠? 이것도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정착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담장, 이것도 뭐예요? 정착물. 다 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3번에 가식 중에 수목, 이거는 잠깐 심어 놓은 거죠? 요거는 동산입니다. 뭐라고요? 동산. 이게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다 약간의 살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약간의 살점을 붙여보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어디냐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안 졸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어디냐면 30페이지인데 책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칠판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 정착물 중에 어떤 것들은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자,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별개라는 얘기는 개와 토지하고는 별도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팔 수도 있고, 개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여기는 이 수많은 정착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요, 토지하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하고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개만 따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개만 따로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는 독립성 있는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게요. 땅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고 치자. 건물 갑의 소유입니다. 근데 땅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라고 했죠.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건물만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만 을한테 팔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거는 이제 민법 같은 거 공부해보면 나중에 알 겁니다. 지금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다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왜냐하면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독립성이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을 공시한다는 얘기는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걸요, 소유권을 공시한다. 이때 소유권 공시할 때는 등기함으로써 공시합니다. 내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니까 등기부가 한 장으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등기부별로 소유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되고, 뭐가 따로 있어야 돼요? 건물 등기부도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건물만 따로 파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가 돼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될 때 이걸요, 복합 부동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이 보통 일체가 돼서 거래가 될 때 이거를요, 복합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너 담장만 네가 사갈래? 아니면 도로 껍데기만, 도로에 있는 포장만 네가 사갈래? 이런 경우는 있어 없어요? 담장만 별도로 등기하나요? 그런 경우 있어 없어요? 도로 껍데기만 등기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토지의 일부다.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독립성이 없습니다. 토지하고는 독립성이 없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성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토지하고 토지에 종속되는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지하고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고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분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따로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토지 팔을 때 토지가 일체가 되는 거야. 토지 팔을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거지. 담장만 네가 사가고 이런 거 않겠죠?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고 얘들만 별도로 등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건물 같은 거는 독립된 부동산이고 토지에 얘네들은요 독립성이 없이 따로 팔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등기부도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이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 이런 것들은요 우리 토지라든가 좀 약간 민법 같은 거 공부한 다음에 돌아오셔야 이해되는 게 많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토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함으로써 공시합니다. 내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함으로써 공시하는 겁니다. 근데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도 있지만 소위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딱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의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나무들을요 내 거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방법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울타리 딱 쳐놓고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것도 내 거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한테 알리는 거 안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등기하지 않고도 이렇게 알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무슨 방법이라고요?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이럴 경우에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약간 어렵네요. 자,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면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한대요.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무도 갖고 있죠. 이때 이제 나무들만 혹은 나무만 을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그래도 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인 방법으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걸 나무만 타인에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도 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나는 무슨 얘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명인 방법의 형태로 공시하더라도 독립성 인정이 되어야 한대요. 별개의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만 얘는 나무들만 별도로 혹은 나무만 별도로 등기한 건 아니죠? 그냥 울타리 쳐놓고 그냥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들만 별도로 등기가 돼 있다면 은행에서는 나무들만 별도로 담보 잡고 돈도 빌려줍니다.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만 별도로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무들만 별도로 담보 잡고 돈도 빌려줘요.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등기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 잡고 돈 안 빌려줍니다. 알겠죠? 안 빌려줘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원래 나무들하고 나무의 집단들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지만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 하시고 이번에는 약간 어려우면 그냥 넘기세요. 나중에 하시면 이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광의의 부동산 알아볼게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하고 뭘 포함해요? 정착물이라는 게 포함되는 거고 여기다가 소위 준부동산이다 해갖고
자, 준부동산은 또 뭐냐? 얘는요, 자,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으로 의제하겠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또 의제 부동산 이런 표현도 씁니다. 여기서 부동산학에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요, 원래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뭐처럼 취급하겠다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몇 가지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눈도장.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자동차인데, 자, 요거는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법에 따라,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기를 요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등기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다시 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은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내가 아파트 구입하게 되면 등기해야 하나요? 하듯이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이걸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하게 되면 그 지번이 부여되면서 정부에서 좀 더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구입하게 되면 등록해야 안 해야 돼요? 하면은 난바판이 부여되면서 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팔더라도 정부를 통해서 관리업소를 통해서 차량 관리 사무소에서 뭐 이전하는 거죠. 다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리하고 난바판을 이용해서 전부 다 CCTV도 다 찍혀야 안 찍혀요? 다 찍혀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이제 아파트 구입하면 등기하듯이 얘는요, 이 그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전부 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답을 하고요. 준부동산에 줍니다. 얘네들은요, 전부 다,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뭐의 대상이라고요? 감정평가할 때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요, 무슨 대상이냐면, 일부는 어떤 것들은요, 중개활동 대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된다고요? 중개활동. 그러니까, 모조리 다 부동산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뭐 대상이라고요? 저당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옛날에는 시계 같은 게 있으면 시계를 갖고 전당포에 갔습니다. 전당포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전당포 주인이 시계를 풀러서 가져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거기다가 소위 질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넘기세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갚기 전까지는 시계를 못 찾아요. 알겠나요? 이걸 질권을 설정한다. 근데 내가 아파트 담보 잡히고 돈 빌리려고 은행 갔는데 은행에서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그러나요? 아파트를 시계를 가져오듯이 아파트 백백에 넣고 가져오세요 그러나요? 아니죠. 그냥 아파트는 내가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위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합니다. 이거를요, 관념상 담보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걸요, 저당권 설정한다 해줍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근데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금 이제 직원들 월급이 5개월째 밀려갖고 이번 달에 안 나오면 회사 다 그만두겠답니다. 그럼 곧장 문을 닫을 판이죠. 큰일 났네. 돈을 끌어볼 땐 다 끌어봤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차 끌고 그랜저 승용차 끌고 가다가 전봇대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봇대에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그럼 여기 전화번호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요? 적혀있어서 전화 딱 했더니 돈 좀 빌리려고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다니까. 보통 사채업자가 주로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자동차는 네가 써도 상관없답니다. 알겠죠? 아파트 네가 써도 상관없듯이 자동차 네가 써도 상관없대요. 그러면서 소위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해 주겠답니다.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난바판이 부여되면서 다 관리해야 하나요? 팔더라도 다 정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고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이고 일부는요 중개활동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그냥 눈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눈도장. 자동차라든가 선박. 자, 선박 등기법에 따라 20톤이 넘어가는 것들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 이하짜리는. 자, 20톤 이상은요, 등기. 그 미만짜리는요, 등록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라든가 항공기, 각종 해당 법률이 다 있습니다. 항공기라든가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건설 기계해줍니다. 옛날에는 중장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요, 건설. 자세히 몰라세요. 그냥 눈도장 한번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등록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우리나라 그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 수면해 줍니다. 공유라는 게 공공이 소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공공하면 항상 국가나 지자체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란 얘기예요? 바다라든가 강은 국가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나 지자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바다의 일부에다가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 같은 거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국가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걸요 어업권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공유 수면의 일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어업권 해줍니다. 이거 어업권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돈 주고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일단에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 속에는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이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갑의 소유를 인정해 줘요. 그리고 땅 속에 물도 있어 없어요? 지하수? 이거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렇지만 땅 속에 뭐가 있냐면 금이라든가 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미채굴된 광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국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다. 그러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죠. 어떤 나라 가난한 나라면 천연자원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부와 관련되는 겁니다. 나라의 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광업권. 그럼 내가 요거를 캐내고자 광산업을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국가로부터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해야 돼요. 이걸요 광업권 해줍니다. 알겠나요? 광업권을 구입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이것도 다 뭐라 한다고요? 준부동산처럼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 뭐라고요? 준부동산 해줍니다. 그리고 자 말이 좀 어려운데 어려우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준부동산이다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어떤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각종 기계도 있고 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특허권이라든가 아니면은요 뭐 영어권 이런 것도 있어 없어요?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들, 형태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맞죠? 이런 걸 만약에 따로 등기 등록한다고 치자. 뭐 건물 따로 등기하고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등기하고 자동차 차로 따로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장이 잘 운영된다면 괜찮은데 공장이 운영이 안 돼서 빚을 못 갚을 수 있죠? 그럼 이제 경매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게요. 경매로 들어가면 토지는 갑이 사가고 건물은 을이 사가고 자동차는 병이 사가고 특허권은 뭐 또 다른 사람이 사가고 그러면 공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사회적 손실이 커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공장, 재단, 저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를 형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재산 있죠? 싸잡아서 통째로 등기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등기친 걸 공장, 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한다고요? 공장, 재단. 그럼 나중에 경매로 들어갔을 때 이 통째로 살 사람을 우선해서 매각합니다. 그럼 공장 없어져 안 없어져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요? 공장, 재단에 관한
저당에 관한 법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장 운영하는 사람은 특허권, 영업권 이런 것도 막 포함해서 돈 빌리니까 돈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등기친 거를요, 공장재단. 무슨 재단하고요? 공장재단 하면 안에 동사함도 다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동차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막 등기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 통째로 등기친 걸 뭐라 한다고요? 광업재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이렇게 하면 나무들 정리해 볼게요. 나무들은 원래는 정착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독립성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그때는 독립성이 인정이 돼야 한대요? 된다고 했죠? 다만 얘는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얘기는 등기는 돼 있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들만 별도로 담보 잡고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갑이 땅을 갖고 있고 나무들의 집단만 해당됩니다. 하나는 안 되고, 이걸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는 경우 있죠? 나무들만 별도로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 되면서 얘는 별도로 을한테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고,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팔 수 있고, 그리고 얘는 등기까지 돼 있어, 안 됐어요? 등기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요, 나무들만 별도로 담보 잡고 돈도 빌려줍니다.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쳐놓은 거를요, 임목해 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임목.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 이런 것들을 눈도장만 찍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뭐라 한다고요? 준부동산이다 해주면 돼요. 되셨죠? 에이, 지금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 쳐다보면서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준부동산이다. 이것도 부동산처럼 때론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자세히 안 물어봐요. 자, 이렇게 해서 뭘 알아봤습니까?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몇 장 넘겨볼게요.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거 다 없앨걸. 대충 아시겠죠? 지금은 너무 정확히 뭐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얘기구나. 그래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좀 어렵지 않게 물어보는 거야.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항상 한 3시간 20분 정도, 요 정도 한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30분 정도 정리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5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형태가 아니니까 약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감안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테마, 부동산을 여러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이렇게. 어디냐면요, 34페이지. 자, 근데 분류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이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정착물 이렇게 하면서 지저분하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는요, 토지하고 건물을 주로 얘기합니다. 토지하고 뭘 얘기한다고요? 건물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토지를 분류하는 걸 주로 물어봅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의 분류는 한 5년에 한 번꼴로, 3, 4년에 한 번꼴로 주택법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법상 이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내용 있죠. 이런 내용 저 어쩌다 물어보는데 그거는 나중에도 됩니다. 오늘은요, 토지를 분류한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그 박스 하나 있어. 큰 박스 하나 있죠. 요거는 지금 공시법 공부하셨나요? 아직 안 했죠? 공시법을 공부하다 보면 지적법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지적법은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요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인데, 그거는 우리 지적법 시간에 계속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지적법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지금은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나중에
예, 문제 같은 거 나오면 어쩌다 한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37페이지 보시면 37페이지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보면 감정평가상, 감정평가를 줄여서 이제 감평해 줄게요. 감정평가라는 부동산 활동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먼저 택지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택지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지역이다. 이건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들을요 농지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임지지역은요 산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 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을요 임지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걸요 대분류했다 해줍니다. 대분류. 이걸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건 한 세 가지 정도, 요거는 또 한 세 가지 정도, 요건 한 두 가지 정도 분류합니다. 자, 택지는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인데 주로 이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주거지역,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상업지역,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요 공업지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구분합니다. 자, 전은요 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수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재라는 게 뭐냐면 재료를 얘기합니다.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다시 말하면 가구용 목재들이 주로 서식하는 이러한 산을요 용재림 지역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탄이라는 건 수탄자를 얘기합니다. 수탄자. 그리고 이 심을 신자, 그래서 이거를요 신탄림 지역이다.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주로 서식하는 잡목들이 무성한 지역 있죠. 이런 거를요 신탄림 지역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에서 구분하는데, 사람들은 가능하면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을 겁니다. 예컨대 내가 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산에다가 나무 심어서 이거를 키워서 팔으려면 한 30년은 키워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30년 내내 나무 키워서 팔기는 그렇죠. 만약에 농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농사 짓게 되면 매년 수익이 생겨 안 생겨요? 훨씬 더 높은 수익성이 있을 겁니다. 요거보다는 택지로 바꿀 수만 있다면 건물 지어서 임대하게 되면 매달 돈 들어오죠? 많은 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사람들은 임지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아니면 임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농지가 원래는 농지였는데 관리 같은 거 안 하면 산으로 바뀔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아니면 임지가 택지로 바뀌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지. 어디냐면 그 밑에 37페이지 딱 중간 정도에 후보지와 이행지 있어 없어요? 요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을요 후보지,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요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이지 이미 바뀌었다, 예를 들어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택지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알겠나요? 요거는 농지가 예를 들어 택지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동탄 신도시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서울 쪽이고, 여기는 이제 제1동탄 신도시. 요거는요 200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제2동탄 신도시. 요거는 2010년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게 원래는 다 농지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농지였는데 농지 위에다 곧바로 건물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농지 위에다 곧바로 건물 지으면 안 되고, 일단 도로 같은 거, 도로 부지 같은 거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요? 나중에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미리 다 땅속에다 해놓습니다. 요즘에 전기 같은 거 다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가스관 같은 거 있죠? 다 미리미리 다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작업하는 거 있죠? 이런 작업이 끝나야 이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이런 식으로 이걸 택지 조성공사 한다입니다. 뭘 한다고요? 택지 조성공사.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농지가 택지로 바뀐 건 아니고 택지로 바꿀 수 있게끔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농지가 완전히 택지로 바뀌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택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택지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후보지 해줍니다. 택지 후보지. 알겠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다. 바뀌는 과정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이행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이행지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떤 땅이 답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다시 할게요. 답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답니다. 이거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후보지입니다. 왜냐하면 답지는 농지죠? 상업지역은 택지죠? 그러면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이행지는 뭐냐? 이행지는요, 택지 내에서, 이 안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 내에서 지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거를 뭐라고요? 이행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해가 되겠죠? 여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는요, 반드시 이행지, 후보지 하면요, 자, 이렇게 요 안에서 반드시 적어줍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용도지역 상호간에, 아니면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을 반드시 써줍니다. 용도지역 뭐라고요? 안에서.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이걸 이행지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관 후보생이다. 그러면 이 사관 후보생은 아직은 군인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 대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군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전쟁 나면 바로 투입됩니다. 하겠죠? 총만 쏠 줄 알으면. 그러니까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군인으로 가는 길을 밟고 있다는 얘기죠? 군인이 되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에서 택지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 해줍니다. 알겠죠?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자, 그리고 나중에 암기할 때는요, 예, 후, 간, 이, 내 이렇게 암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고. 엊그저께 대종상을 시상했을 겁니다. 대종상 후보 딱 기억하시면 대종상 뭐라고요? 후보.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걸 뭐라 한다고요? 후보지.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땅을 뭐라 한다고요? 후보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네, 뭐 이 정도는 헷갈리지 않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택지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자, 택지는 어디냐면 그 36페이지 왼쪽에 보겠습니다. 왼쪽에 택지가하고 부지가 있고 대가 있어 없어요? 요거 좀 알아볼게요.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 요 근처에 있는 땅을 다 뭐라고요? 택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사이사이에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고 하천이라든가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택지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땅이 있는데요. 자, 현재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주택이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땅이죠. 이런 땅을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대다 해줍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대다.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는 모든 땅들은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 지목으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우리 공시법이나 공부할 겁니다. 공시법 시간에 뺑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거는 지적법, 혹은 지금은요, 이름이 바뀌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서 주거용지, 상업용지를 뭐라 한다고요? 지목이 대다해집니다. 자, 물론 이제 공장은 따로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공장용지 혹은 장이라는 지목을 따로 씁니다. 요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 주거용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요거까지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택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택지는요,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공법에서 건축법을 공부하다 보면, 일개 토지로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지는요, 한문으로 이런 대지를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택지하고 대지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얘는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고 얘는요, 건축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되셨죠? 소속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런 땅들은 다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인데,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볼게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현재 철로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철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고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답니다. 아니면은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철로, 하천 이런 데다 건물 지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까지 모조리 합쳐서 이걸요, 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부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지가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택지 부분을 다른 형태로 알아봤습니다. 알겠죠? 다른 형태로. 이번에는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보지 마요.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어디냐면 우리 교재에,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9페이지 39페이지의 아래쪽에 중간 쪽에 보면 나지라는 게 있어 없어요?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건부지라는 게 있네요. 자, 맨 위에 건부지. 이렇게 이걸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택지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 자, 택지 부분을요,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 나지와 건부지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나지와 건부지. 자, 나지라는 것은요, 건부지. 나지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주로 건물뿐만 아니라 각종 정착물 있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육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땅도 다 뭐예요? 건부지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지는 뭐냐? 나지는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흙으로 된 빈 땅이죠? 요걸 얘기합니다. 아무런 시설물이 없는 어떻다고요? 흙으로 된 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땅, 이런 걸 뭐라고요? 나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나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지만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라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요,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뭔 받아요?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이 땅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아니면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시험에 자꾸 이렇게 식으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어떤 땅이든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근데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들, 민법상 설정하는 권리 같은 거 있죠? 어떤 땅에다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아니면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처음에는 좀 그 공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저기 무슨 얘기 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할 겁니다.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 있죠?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를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 지금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줍니다. 근데 얘는 낮은 아직은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그러니까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인 임차권 아니면요 지상권, 지역권 같은 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깔끔한 땅이죠. 이런 걸 뭐라고요? 낮이 해줍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고 있는 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택지 중에서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이 안 돼 있는 땅이죠. 이런 땅을 뭐라 한다고요? 낮이 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용어입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문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지역입니다.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요거는 낮이고 요거는요 뭐 3층짜리 건물이 딱 들어서 있다고 치자. 낡은 건물, 한 50년 된 낡은 건물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한 10층 정도는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치자. 몇 층이라고요?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런 땅은 이걸 낮이 얘는 뭐라고요? 건부지라는데 이런 땅은 제대로 현재 이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죠. 10층 정도로 지어서 이용할 때가 최유효 이용한다 해줍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지역은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낮이가 비쌀 것 같아요? 건부지가 비쌀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토지만의 가치를 감정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낮이가 비쌀 것 같아요? 건부지가 비쌀 것 같아요? 낮이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다 제대로 이용하려면 10층 바로 올리면 되죠? 근데 여기다 10층 올리려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8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빈 땅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50년 된 낡은 건물이 있는 땅을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빈 땅을 구입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낮이가 건부지가 비쌉니다. 일반적으로 제대로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요 건부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정평가에서는. 알겠죠? 근데 자 요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합니다.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 할게요. 이런 지역에서는 낮이가 있고 요거는요 모텔 같은 게 들어서 있는 건부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낮이가 비쌀 것 같아요? 건부지가 비쌀 것 같아요? 건부지가 더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땅 구입해봐야 쓸모가 있어 없어요? 건물도 못 짓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을 제한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땅 구입해야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모텔을 막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도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요 건부증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건부지에서는 오히려 가치를 늘려줘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잡다한 용어들 이런 것들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자, 요거 잘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